한낮의 해는 아직도 뜨겁지만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느껴진다. 끝나지 않을 듯했던 긴 무더위가 물러가고 있었다. 오전에 선선한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남편을 만나러 집을 나섰다. 3, 4일 정도는 남편과 밥을 사 먹었고 어제는 반찬을 만든 김에 도시락을 싸서 남편과 만나는 공원 정자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햇살은 눈부시고 정자 안 그늘은 시원했다. 우리는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했다. 주로 남편이 얘기하고 나는 가볍게 맞장구를 치거나 조용히 들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열흘이 넘은 날이었다. 남편과 이겸이 사이에 슬금슬금 불길한 기운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훨씬 오래전부터였다. 남편은 이겸이가 공부하겠다는 말뿐인 것도, 공부는 뒷전이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도, 종국엔 이겸이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 말이 곱게 나갈 리 없고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겸이도 곱지 않은 말투를 모를 리 없었다. 남편은 남편대로 이겸이의 모습을 참아주고 있었고 이겸이도 나름대로 아빠의 말투를 참아내고 있었다. 터지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시한폭탄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의 매듭이 더 꼬이기 전에 어떻게든 풀어냈으면 하는 마음에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까 눈치를 살피는 매일이었다. 어느 날 남편은 말했다. 이제 이겸이한테 공부해라 말하는 것도 힘들어. 자기가 사는 인생이지. 나도 이제 그만 말할래. 이겸이랑 사이만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나도 좋은 말만 할래.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내심반 같고 고마웠다. 그래, 다행이다. 이겸이랑 남편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일은 이제 없을 거라며 안심했다. 그날 저녁 이겸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말을 걸었다. 이제 아빠도 더 이상 공부하란 말 안 할 거야.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나중에 아빠한테 왜 공부하라고 안 했냐고는 하지 말아라. 맙소사. 나하고 말할 때와 말투와 뉘앙스가 전혀 달랐다. 뒤에 묻힌 남편의 말은 아무리 좋게 봐줘도 이겸이에게는 선전포고 같은 말이었다. 남편도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다. 그저 이겸이를 보니 또 안타깝고 쓰린 마음에 말투가 곱지 않았을 거다. 아차 싶은 순간 이겸이를 보니 숟가락질은 멈춘 채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남편은 할 말을 다 한 듯 밖으로 나가고 이겸이는 부들부들 떨다가 밥상을 내려쳤다. 이겸아, 화가 난 건 알겠어.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야. 아빠 말이 왜 그래? 내가 나중에도 당연히 공부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잖아. 이겸아, 아빠 그런 뜻이 아닐 거야. 아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소리치며 거칠게 방으로 들어갔다. 상처받은 이겸이를 달래주고 싶은 마음과 이겸이의 거친 모습을 남편이 보면 크게 부딪힐 거란 생각 사이에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나만 거실에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은 아침 인사 겸 이겸이를 깨우기 위해 방문을 열었다. 깨어있었지만 휴대폰을 들고 있는 이겸이를 본 남편은 아침 인사 대신 또 휴대폰이야? 단마디였지만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엔 충분했다. 이겸이 입장에선 어찌 보면 이연타를 맞은 셈이었다. 일은 오후에 터졌다. 아마도 남편은 공부하란 말 대신 관계를 개선할 만한 말을 하고 싶었을 거다. 남편은 1층에서 학교 끝나고 오는 이겸이를 마주쳤을 때 이겸이를 반갑게 부르며 두 팔을 벌려 안아주려 했다. 하지만 이겸이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다. 어제 저녁과 아침에 아빠의 말과 표정이 자신의 안에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16 아이는 환하게 웃어주는 아빠를 그냥 지나쳐갔다. 처음엔 어안이 벙벙하여 멍하니 있다가 너 아빠가 창피해? 그런 거 아니야. 두 사람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다. 이겸이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부모에게 했으며 도저히 자신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 공부는 못해도 그래도 인성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조차 아니라며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쏟아냈다. 숨을 돌리고 와서도 진정이 안 된 남편은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며 곧 이겸이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남편의 때리겠다는 말에 내가 격하게 반대하고 나서기 시작하자 남편의 화는 거세진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는 형국으로 치달았다. 간신히 남편과 이겸이를 분리시켰다. 다시 다음날 남편은 이겸이를 불렀다. 시간이 지나도 화가 가라앉은 것 같지 않았다. 남편은 이겸이 입장은 전혀 이해가 되지도 이해할 마음도 없는 것 같았다. 때리지 말고 얘기하자며 신신당부하고 방문 밖에서 기다렸다. 잠시 후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못 참고 방문을 열었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내게 나가 있으라 말하고 다음 순간 이겸이를 봤는데 이겸이가 방문을 잡고 있었다. 문을 닫지 말라는 듯 고개를 저으며 두려움에 가득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남편이 문을 닫으려고 하자 겁에 질린 이겸이는 방을 기어 나오더니 울면서 자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남편은 이겸이 방으로 가서 나오라고 소리쳤다. 마침 일찍 들어온 둘째 이연이가 아빠를 말리기 시작했다. 나와 이연이가 남편을 말리고 남편은 더 화가 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아빠가 우리 어릴 때 때린 거 미안하다며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아빠를 말리다가 이연이가 한 말 덧붙이자면 남편은 무턱대고 이서와 이연이를 때린 건 아니었다. 평소에는 다정하다가도 잘못을 훈육하다가 화가 화를 부르는 지경이 되었을 때 회초리를 넘어서 손으로 아이들을 때렸었다. 나는 그때도 그게 너무 싫었다. 다른 부부는 다 좋은 사람인 남편의 그런 훈육 방식이 너무 싫었다. 이서와 이연이가 성인이 된 후에야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얘기를 나누었고 남편은 이서와 이연이에게 사과를 했었다. 아빠도 너무 어렸고 잘 몰라서 그렇게 행동해서 미안했다고. 그걸 이연이가 다시금 꺼낸 거다. 같은 실수하지 말자고. 이연이와 8살 터울인 이겸이는 아직 한 번도 아빠를 비롯해 누구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다. 나도 이연이도 그 방식만은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자고 말리는 거였다. 이연이의 말을 들은 남편은 뭔가 망연자실한 얼굴이었다. 그 얼굴과 눈빛에 상처와 외로움이 보였다. 남편을 말려야 했는데 그래서 말린 건데 뭔가 나와 아이들이 한편이 되어 남편을 몰아세운 기분이 들어 착잡했고 남편의 눈빛이 계속 잔상으로 남아 쓰라렸다. 이겸이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천성이 폭력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서 폭력이 난무하는 영화는 아예 보지도 않는 이겸이었다. 아빠가 자신을 때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며 계속 울면서 나에게 미안하다고도 했다가 가지 말라고도 했다가 잠을 못 자고 불안해했다. 그래서 나가는 남편을 붙잡지 못했다. 아니 붙잡지 않았다.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갔다. 처음엔 남편을 너무 이해할 수 없었다. 남편이 쏟아낸 말이 칼날이 되어 이겸이에게 날아가는 것만 보였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지. 조금만 더 돌려 말하지.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았을걸.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을 텐데 그런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내 눈엔 보이는데 왜 남편은 보이지 않을까 이상했다. 남편 눈엔 내가 이겸이를 싸고 도는 것처럼 보였을 거다. 나는 정말 이겸이를 싸고 도는 걸까? 내가 이겸이 말을 다 들어주는 게 이겸이를 더 나약하게 하고 버릇없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로 만드는 걸까? 둘째 이연이의 방황기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이 곁에 없었던 시기였다. 남편과 내가 양육관으로 부딪히지 않은 건 어쩌면 이연이에게 있어서 다행이었는지도 모른다. 시도 때도 없이 경찰서를 드나들던 어린 이연이에게
사회 규범으로 정해진 것을 어기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엄마로서 내가 어디까지 품어야 하는 걸까 의구심에 부딪힌 경험이 떠올랐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또 아이를 품는 게 마냥 받아주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싶고 뭔가 모순되는 것 같아 혼란스러웠다. 이연이는 어느덧 성인이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철부지 행동에 대한 책임과 그 시기에 해내야 할 역할을 해나가며 성장해준 이연이를 보며 어느 날 알게 되었다. 아, 그 경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이가 실수나 실패를 거듭하면서 스스로 정해가는 거였구나. 나는 그저 충분히 사랑을 주는 엄마이면 좋겠다. 그 사랑 안에서 아이는 실수나 실패를 반복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도 되는 것들의 경계를 세우고 자란다는 것을 나는 이미 경험했다. 남편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우리는 덜 부딪혔을 수도 있다. 분명 남편도 이런 상황을 바란 건 아니었을 테다. 어쩌면 남편은 어느 지점에 가로막혀 무엇을 말하고자 한 건지 갈피를 잡지 못한 건지도 모른다. 준이도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겠지만 분명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알고 있을 거였다. 다만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폭력이 눈앞에 두드러져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그날 남편의 눈빛에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보았다. 하지만 아이를 품어주듯 그 순간 남편을 품어주지 못했다. 머리로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나는 그저 남편과 같은 시선으로 아이의 성장을 기다리고 지지하고 싶었다. 나와 같은 시선? 아, 내가 바란 건 남편이 나와 똑같이 아이를 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와 다른 표현을 하는 남편을 인정하지 못했다. 남편의 눈빛에서 보인 쓸쓸함과 외로움은 아마 그걸 알아차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내가 남편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아내이길 바랐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발을 맞춰 걸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렇게나 다른데 같은 곳을 향할지라도 바라보는 눈높이가 다르고 보폭도 걷는 속도도 다를 것이고 걸어가는 모양새도 방법도 다를 것일 텐데 그동안 남편이 나랑 발을 맞춰 걷기를 바라고 있었다. 공원 정자에 앉아 잎이 무성한 나무를 바라본다. 무성한 잎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는 햇살이 별빛처럼 반짝인다. 아직은 푸르른 잎사귀들이 바람을 따라 몸을 비비는 소리가 평화롭다. 우리에게 전쟁 같았던 그 시간이 아득하게 느껴질 만큼. 전쟁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서로를 또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일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요한 공원에 앉아 선선해진 바람에 몸을 맡기고 이렇게 앉아 있다.